오늘은 넥스트 NFT 레볼루션의 이호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더 샌드박스에서 사업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이호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기회가 돼서 저희 업계분들하고 함께 그 넥스트 NFT 레볼루션이라는 책도 공저해서 NFT의 좀 장기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어떠한 NFT가 가치가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좀 왜 NFT를 주목해야 되는지 좀 이러한 측면에서 NFT에 대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네. 그 샌드박스 그 공간에서 그 부동산도 막 사고 팔고 NFT 사고 팔고 그런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 책에 그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되게 멋지더라고요. 네. 자, 사실은 그런 가상 공간 안에서 뭔가 소유될 수 있고 어떤 뭐 가상 부동산이라는 게 뭐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발로 밟을 수 없는 공간이지만 실제로 소유가 가능해지고 또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거래가 가능해지는 이유가 NFT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 NFT가 없었다면은 사실은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 표현으로 봉이 김선달이 두만강물 파는 약간 그런 느낌일 텐데 이제는 NFT가 이제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가상 자산이라는 게 컨텐츠에 대한 어떤 자산화라는 게 이제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네, NFT가 진짜 앞으로 되게 유망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런 경제적인 가치도 큰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긴 한데,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조금 이 그 뭐 암호화폐, 뭐 코인, 뭐 NFT도 좀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니까 뭐 거품이 좀 꺼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뭐 이런 식의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좀 요거는 요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먼저 암호화폐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주로 많은 분들께서 가상화폐 혹은 가상자산에 좀 익숙하셔서 저도 되게 의식적으로 가상화폐라고 많이 쓰는데 저는 원래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시장 추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상당히 예상했던 그런 시장이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시장에는 겨울이 항상 찾아왔었어요. 항상 이제 지난 2, 3년 동안에 좀 뭐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상승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이제 하락장이 오는 거는 또 제가 봤을 때 매우 논리적인 넥스트 스텝이었고, 물론 이만큼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어요. 이제 하락장이 와서 겨울이 올 거라고는 알았는데 지금 현재의 거의 뭐 2만 불대 선까지 올 줄은 조금 예상은 못했어요. 그러기에는 좀 한 4년 전보다는 시장이 더 성숙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지금 거의 4년 전 수준인 건가요? 지금 지표상으로는 4년 전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사실은 뭐 가격으로 말하자면은 2년 전, 약 한 2020년 말 가격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주로 많은 분들께서 워낙 이제 암호화폐가 워낙 변동성도 크고 워낙 투기성도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비판적인 시선이 깔려 있어서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큰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떨어지는 게 없죠. 네네, 메이저 주식이든 뭐 어떤 뭐 누구나 아는 주식들도 사실 고점 대비 거의 비트코인 그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단 뭐 암호화폐만의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전반적인 어떤 자산 시장의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거품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일단은 사이클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그 사이클에서 상승장이 크게 오다 보면 그 안에 거품도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가상 자산 중에 특히 NFT가 지금 뭐 거품이었냐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NFT가 처음으로 좀 약간 나 여기 이제 존재해 라고 좀 세상에 알리면서 좀 가능성을 보여줬던 시기는 사실 2017년, 18년 크립토키티스하고 또 디센트럴랜드에서 가상부동산이 이제 판매가 되면서 좀 잠재력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돼서 좀 글로벌하게 좀 약간 뭔가의 관심사를 받게 됐던 거는 이제 지난 2년이었죠. 그 혁신 차트라고 있잖아요. 항상 모든 혁신적인 기술이 처음에 나왔을 때 물론 그 안에서 완전히 도태되고
없어지는 기술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보편적으로 그 혁신 차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거품의 시기가 있고 처음에 태동을 했을 때 그리고 그 거품이 빠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인력이 들어오고 또 자산이 들어오고 또 그 안에 인프라가 깔리면서 다시 서서히 우상하는 그림을 이제 혁신 차트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많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이제 그러한 형태를 띄었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게 비트코인이 됐던 NFT가 됐던 다 그런 시기를 지금 겪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난 2년, 좀 길게는 4년 전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때랑 지금이랑 지금도 약간 이렇게 뭐 하락이라고 하면은 하락기를 좀 맞이하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인식은 많이 달라졌나요? 지금 사실 인식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고 다시 상품의 퀄리티를 위해서 다시 매진할 때다. 라는 시기로 바로 전환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2018년은 겨울이 왔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떠나셨었어요. 그래서 탈불이라고 하죠. 네, 탈 블록체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시장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이제 시장을 떠나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시장을 떠났다기보다는 이제 진입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또 다른 업계와 산업군에서 기존 전통 산업에서 이 업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사실상은요. 오히려 이제 기회를 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든지 저도 그래서 금년 초나 이렇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고 모두가 파티 분위기일 때는 갑자기 또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완전히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제 다시 말 그대로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와 프로덕트 이런 부분들을 또 매진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고 그래서 저도 뭐 주변에서 코인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장이 좋을 때는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해요. 장이 좋을 때는 일단 얼마라도 넣고 조금 서핑을 해라. 공부는 장 안 좋을 때 해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사실은 오히려 공부하기가 너무 좋고 또 책이 나온 시점도 오히려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시점이 아닌가. 네, 물론 흥행 목적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죠. 왜냐하면 장이 안 좋고 이게 거품 논란이 있을 때는 사실 신뢰도나 신빙성이 기술에 대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관심사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또 지금이 다음 사이클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앞으로의 뭐 1년, 2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여기서 빛을 보실 분들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든 업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든 지금부터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간 그 이효한 저자님께서 책을 좀 진심으로 썼다는 게 느껴진 게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재테크 많이 이렇게 저자분을 만나 보면 아쉬워하는 분들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시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주식에 관심사가 몰리니까 다 팔리거든요. 진짜 메이저 책도부터 약간 마이너한 데까지, 마이너 저자분까지. 근데 지금처럼 이제 이런 게 되면은 이제 주식책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벌써. 메이저도 안 나가는데 이제 조금 네임밸류가 떨어지면 안 나가니까. 근데 그걸 역으로 지금 얘기해 주신 거니까 이런 식이 오히려 책이 나와서 공부하면 좋겠다. 책을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물론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업계에서 진짜로 좀 많은 분들이 뭐 투자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기를 잘 견디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보실 거다. 장기적으로 그런 입장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샌드박스에서 더 샌드박스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코인이 샌드 코인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샌드 맞습니다. 코인이라고. 네네. 샌드 토큰. 토큰. 저희가 토큰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만의 체인이 있고 어떤 메인넷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코인이라고 하고요. 근데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체인이 아니라 저희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샌드 토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사님의 또 포지션이 있으시니까 이사님도 샌드 토큰 외에도 다른 코인들도 투자도 하고 그러세요? 저는 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러세요? 알트 이런 것도 좀 알트도 하고. 그럼요. 그러시군요. 어디 상장 몇 군데 안 된 그런 코인 열심히 찾아서 좀 미리 좀 미리 좀 사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주식하고 혹시 뭐 부동산 같은? 아니요. 다른 이게 그러니까 같은 투자이지만은
이게 쓰는 근육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의 예를 들 때 주식은 약간 그 풀필드 11대 11 축구 같아요. 그리고 이 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면 약간 풋살, 미니 축구에서 조금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똑같이 목표는 같아요. 팀이 나눠져서 공을 돌리다가 골대에 골을 넣는 룰은 같지만은 사실 풋살하고 이 풀필드 축구하고 쓰는 근육이 다르고 전술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사실은 코인을 하게 된 계기도 사실 이 업계의 어떤 잠재성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기술들이 갖고 올 앞으로의 혁신에 기대해서 들어오면서 좀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배우게 돼서 사실은 제가 막 투자를 전반적으로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코인 시장에 들어왔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코인 투자를 하게 됐고 그래서 뭐 다른 뭐 주식 뭐 부동산 이쪽으로 따로 투자는 하지 않고 코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그 보통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조언이 뭐 비트나 이더 같은 좀 대장, 뭐 비트코인 그리고 ITS 대장 이런 거 위주로 좀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네. 거기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친하지 않은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친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도야 사실은. 왜냐하면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시장이 예측이 안 되지만 어쨌거나 물리게 되더라도 무조건 회복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뭔가 안전한 곳을 추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추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뭐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알트 중에서도 저는 좋은 초이스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조금 더 그러니까 물론 코인 전반적으로가 하이 리스크 투자이지만은 그 안에서도 나름 이제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인데 시총이 큰 만큼 사실은 뭐 비트코인이 뭐 5배 가는 동안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은 좀 더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뭐 10배, 20배, 50배 물론 21년도가 특이했던 게 비트코인이 10배를 갔어요. 저점 대비.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요? 2018년 말 저점. 2018년 말 19년 저점이 완전 저점이 한 300만 원이었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한 다음에 그냥 횡보하던 시점이 한 600만 원, 700만 원대였어요. 이게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 시기가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600에서 800만 원대가 이제 2019년 초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2020년에 터졌죠. 2020년 초 가격이 600에서 800만 원이었는데 최고점이 뭐 그 10배였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하나만으로도 좋은 투자는 될 수 있었죠.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이 안에서 다양한 생태계도 공부하고 그 안에서의 뭔가 가치 판단도 가능하고 정보 수집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저는 알트코인도 시기만 맞다면 타이밍만 맞다면 이게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하락장에서 또 이렇게 막 엄청 하락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막 좀 팔아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적절한 선에서 파시지 못했다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존버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뭐랄까 지금 시기는 뭐 새로 진입하거나 막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현금 채굴이라고 하죠. 현금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신 분들은 뭔가 저점이다 싶을 때 빨리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돌려지는 시점, 하락에서 이제 다시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 들어오는 거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뭐 그런 시기를 좀 예상하세요? 사실은 예상하는 시기보다는 저도 사실은 이 시장에 있으면서 이 시장에 붐이 올 거고 상승하는 시장이 올 거라고 예측했던 거는 사실은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코인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저도 반감기에 대한 개념은 크게 없었는데 저도 그때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뭔가 지금까지의 데이터에 의하면 반감기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좀 그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채굴에 대한 보상이 반감기 때마다 절반씩 이제 줄기 때문에 조금 더 희소성도 높아지고 또 채굴 난이도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쉽지 않은 더 희소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까지의 데이터에 의하면 다음 반감기 그러니까 2024년 그때를 반감기를 전후로 좀 가격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사실은 반감기를 이제 지표 삼아서 투자를 했던 게 사실은 보편적인 관점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 2년 이제 비트코인이 상당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반감기라는 개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어떻게 또 학습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반감기 이후에 가격에 큰 상승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만큼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네요.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오히려 엇박자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그냥 예측적인 측면에서는 좀 반감기가 무시 못할 역할을 해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반감기만 또 완전히 의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사실 어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12년간 쭉 이어졌는데 이제 긴축 모드로 이제 돌아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어떤 매크로적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떤 가격의 변동을 보일지는 조금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또 써주신 넥스트 NFT 레볼루션 이런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아직 이런 쪽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막 뉴스에서 나온다 해도 사실 NFT 그 개념조차도 많이는 들었지만 어떻게 뭔지 잘 모르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조차도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건 이게 이런 변동성 끝에 0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진짜 또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되게 좀 두려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뭐 이 책을 쓴 이유나 뭐 코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저는 사실 매도의 관점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어떠한 무브먼트에 참여하느냐의 접근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그 기반으로 또 뭐 웹3 얘기 나오고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가상자산을 그 안에서 활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보장이 되는 그 탈중앙성과 개방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론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나 업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는 약간 두 파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투자적인 목적으로 어떠한 자산 증식의 목적으로 매도의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로 이 레볼루션, 이 혁명, 탈중앙성과 어떤 이런 개방 플랫폼에 내가 참여하고 싶고 그 비전에 내가 일조하고 싶고 이 생태계가 커져나가는데 내가 합류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이 생태계를 더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더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웹3 이런 것들이 그런 분들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의 유틸리티, 실사용 케이스를 우리가 계속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적용된 것들이 저는 결국에는 이러한 오픈 플랫폼들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 어떤 투자든 뭐 리스크는 있기는 마련인데 사실은 만일 내가 이러한 변화, 이러한 기술적 혁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사고방식의 이런 변화가 단순히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탈중앙성과 어떤 개방성의 도전이 1, 2년의 어떤 거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15년 후에도 계속 지속될 어떤 논의고 계속 확장하게 될 어떤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0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워낙 비트코인 자체가 어떤 특정 게이트를 통해서
시장에서만 거래되거나 국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거래소들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사실은 벌써 제도권 안으로 벌써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특히 어떤 여러 국가들은 이제 비트코인 자체를 어떤 페이먼트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리저브 어떤 그런 자산으로까지 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저는 좀 0으로 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은 조금 전 고점 대비 좀 떨어졌지만 전 고점을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언젠가는 저는 충분히 사실은 이번 시장에서 비트코인 타깃가는 모두가 꿈꿔왔던 건 1억이었죠. 비트코인이 1억 설, 1억 원 설. 네,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은 저는 언젠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그럼 비트코인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다른 코인들도 대부분 쫓아갈 거다 이렇게 보나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항상 있는 내러티브이기는 하지만은 시장의 하락장 때마다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99%의 코인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결국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몇몇 메이저 빼고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4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 있었지만 금년에 뭐 지난 2, 3년간 그러지 않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지 않았죠. 많이 생겨 우후죽순. 그러니까 많이 없어지는 만큼 또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이유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다 나름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혁신을 뭔가 가져오고 싶고 또 어떠한 문제들을 어떠한 또 해결하고 싶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그러한 어떤 이 시장에서의 참여자, 이 안에서의 뭔가 인센티브 모델을 다른 곳에서의 주는 기회보다 높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내가 생태계를 키워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들어오는 이상 저는 0으로 수렴하기에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더 커질 것이다. 네, 장기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커지고 확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샌드 토큰이 아까 그 이더리움 그 티어에서 구축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 보면은 뭐 셀시우스도 그렇고 뭐 디파이 문제 터지잖아요. 네. 그럼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더리움 생태계도 강고하다고 보시나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사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어떤 내러티브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런 암호화폐의 어떤 상징이자 모태가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상 공간에 뭔가 희소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2100만 개. 제가 사실은 비트코인에 처음 관심 갖게 된 거는 어떻게 가상 공간, 어떤 온라인 공간, 무한 복제가 가능한 공간에 이렇게 희소성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뭔가 가상 공간에서 희소성이라는 어떤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에서 저는 되게 비트코인의 잠재의 가치를 높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비트코인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비트코인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어떤 기술을 또 이더리움이 갖고 있어서 또 그 체인을 기반으로 코딩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 안에서 다양한 덱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든 게 어떻게 보면 또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의 어떤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이 시장에 갖고 왔던 그런 혁신과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들과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견고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뭐 얼만큼 탈중앙화 돼 있냐라는 거는 사람마다 관점은 다를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뭐 내일 비탈릭 부테린이 죽는다면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갑자기 죽는다면 이더리움의 뭐 타격이 있냐 없냐라는 고민.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거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뭐 여파 없거든요.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워낙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고 사실 NFT 자체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발명품이고요. 그리고 사실 NFT나 이런 거래가 이제 많은 체인 중에 이더리움에서만 거의 한 70%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래 규모도 커요. 그쵸. 최근 거래 규모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때 대비 물론 지금 많이 줄어서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거래량
뭐 이런 시총 이런 게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은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뭐 반년 전만 해도 NFT 시장에 뭐 예를 들어서 시장 규모가 뭐 이만했다라고 하면은 또 지금은 뭐 이만할 수 있고 또 반년 후에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 규모는 지금 논하기에는 이 시장이 더 성장을 해야 되고 더 파이가 키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뭐 전체 규모에서 그래도 만들어지는 NFT의 한 70%가 그래도 다 이더리움 기반이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래도 안전하게 뭐 추천할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는 그래도 좀 하는 친구들이 투자하는 친구들이 비트코인까지는 하는데 이더리움부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 네. 알트잖아요. 네네네. 대장이라고 해도. 네. 그래서 그 약간 이제 그런 친구들의 이렇게 질문을 모아보면 그거더라고요. 한번 상태가 바뀌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그 임계점을 넘어서 망할 수 없는 상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가겠다. 근데 비트코인은 안 망할 것 같은데 이제는. 근데 이더리움은 그래도 뭐 느리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말씀하신 대로 그 거버넌스적인 그런 것도 좀 철학의 근본적인 이런 거 블록체인하고도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또 지금 문제가 터지면서 그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셀시우스 같은 것도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터지는 거 보면은 서브프라임 때 리먼 브러더스가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거대 공룡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도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제 저자님들 오면 물어보라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진짜 뭐 인생의 흥망성쇠라는 게 예측하기는 그쵸, 로마도 너무 어려운 것 망했는데. 같아요. 아니요, 로마도 망했는데. 예, 영국 제국도. 그렇죠. 그렇게 나가면 한도 끝도 없죠. 예,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 그럼 생태계 위에서 이제 샌드 토큰을 발행하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그 샌드박스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샌드박스 메타버스 안에서 본인이 소유한 혹은 뭐 빌린 뭐 다양한 뭐 하여튼 그 가상 공간 안에 자기만의 어떤 가상 경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갈 어떤 아이템이나 아바타 이런 것도 다 NFT로 만들 수가 약간 있고요. 마인크래프트 그런 느낌. 맞습니다. 마인크래프트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차이는 이제 실제로 이 안에서의 컨텐츠가 저희가 NFT로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소유권은 모두 유저들에게 있는. 그래서 뭐 가상 부동산도 판매되는 순간 저희가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고요. 컨텐츠 자체들도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의 플랫폼 수수료는 있지만은 거기서 거래되고 할 때 뭐 판매하고 할 때 진짜 말 그대로 100%의 판매가를 그대로 크리에이터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고 이게 또 물론 저희 툴을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지만은 그렇다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임이 더 샌드박스의 소유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NFT를 통해서 당신이 만든 게임이라면 이거는 당신의 거다. 그래서 이거를 만든 크리에이터가 이거를 기반으로 다른 IP 사업을 하던 어떻게 확정을 하던 그거는 저희가 전혀 터치하지 않는 그런 오픈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웹 3.0의 철학 이런 거죠. 이기도 하죠. 네, 어떤 권한, 어떤 소유권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 유저에게 있는.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데 글 쓴다고 해서 네. 돈 주지 않잖아요. 사실은 뭐 흡사한 유저 제작 컨텐츠 플랫폼들이 뭐 유튜브 뭐 이런 데도 있지만은 좀 뭐랄까 수익화는 있지만 사실은 플랫폼이 갖고 가는 쉐어가 상당히 크고요. 크다고 봐야 돼요. 네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샌드박스 자체도 만들어진 계기가 사실은 우리는 플랫폼과 툴을 제공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결국에는 샌드박스라는 원래는 2D 게임 회사였는데 그 2D 게임이 성공하기까지는 결국에는 그 안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주신 분들 덕분인데 사실은 그 성장의 몫은 샌드박스 이 게임사가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공동 창업자들이 고민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성공의 성장을 유저들과도 나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유저 제작 컨텐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만든 거는 유저들인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NFT를 통해서 그 권한과 소유와 이 모든 것들이 유저와 크리에이터에 간다면은 게임이 성장할 때 이 유저분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중요한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플랫폼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샌드박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그거를 더 이제 그 유저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크리에이터들에게.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돈을 우선 벌어야 되잖아요, 기업이. 근데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샌드박스 작년 뭐 NFT 거래량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저희 랜드 판매, 수수료 이런 거 모든 거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게임이 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의미한 수익이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웹3 관점에서 보는 것은 물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저희도 물론 완전히 저희 수익 모델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거기서 수수료 모델이 있고 한데 조금 더 쉐어를 크리에이터들에게 훨씬 더 비대칭적으로 제공한다. 우리가 비대칭적으로 우리가 플랫폼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유저에게 준다라는 차이인데, 저희는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웹3 이러한 모델이 장기적으로 승산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인센티브 모델에 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인력들을 유치해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참여자들이 많아지면 거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오픈 모델에서 조금 더 많은 유저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고 더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을 저희는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업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왜 3년 전에 들어왔고 왜 지금 이 시점에 들어오고 있느냐라는 것은 이 안에서의 뭔가 업사이드가 더 보이기 때문에 기존 본인이 속해 있었던 어떤 업계나 시장보다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동기부여도 되고 새로운 도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안에서의 업사이드가 보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로 이런 플랫폼에서의 뭔가 업사이드, 여기가 더 활성화가 됐을 경우 본인이 갖고 갈 수 있는 몫이 기존 플랫폼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참여자가 더 많아지는 것을 더 잘 유치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더 샌드박스 그 공간에 들어가면 이제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툴은 그 안에서 이제 제공이 되는 거예요. 네네, 무료로 다 제공이 됩니다. 되고, 그럼 이제 크리에이터가 그거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그거를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뭐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 하나하나마다 이제 NFT가 부여가 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게임에 들어오려면 특정 NFT를 무조건 구매하게 한다든지, 또 본인이 어떤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 인기가 많아지고 흥행하게 되면은 그 안에 속해 있는 뭐 어떤 NFT나 게임 아이템들을 또 누군가 구매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게이머면 게이머대로, 크리에이터면 크리에이터대로, 커뮤니티 활동가는 커뮤니티 활동가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플레이 투 earn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하면서 돈 벌어라라는 개념이 플레이 투 earn이라기보다는 너가 이 안에서 기여하고 시간을 보내는 만큼 그 안에서의 뭔가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플레이 투 earn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뭐 뚝딱뚝딱 만들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그냥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그게 메타버스의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가 누군가 어떤 회사가 서비스가 그냥 모든 컨텐츠를 다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들어와서 소비만 하게 하는 게 메타버스가 아니라 이 안에서 플랫폼만 공간만 제공하고 사용자들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뭔가 컨텐츠도 만들고 자기만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메타버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저는 NFT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제 NFT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 안에서 어떤 지속 가능한 공통적인 현실감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기존의 가상 공간은 언제 내 컨텐츠가 없어질지도 모르고 컨트롤 CV 하면 되잖아요. 희소성도 없고 어떤 소유권이라는 개념도 없는데 NFT를 통해서 소유권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메타버스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저는 블록체인과 NFT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러한 부분이 결여된 어떤 플랫폼은 아직 메타버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탈조각성과 개방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없다면
저는 그게 과연 진정한 메타버스인가,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메타버스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이런 NFT 그리고 이런 가상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저들끼리의 어떤 유기적인 순환 경제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소셜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무언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이 좀 NFT의 좋은 유틸리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 2000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페이스북 네. 초창기 때 그 페이스북하고 경쟁 SNS가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게 몇 개가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샌드박스도 이 버추얼랜드 이거랑 이제 다른 또 그런 사가 있는 거고 이게 같이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는. 일단 메타버스의 특성상 저는 오히려 약간 모르겠어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는 거일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먼저 파이를 키워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누가 독점권을 갖느냐, 주도하느냐, 뭐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메타버스가 워낙 이제 탈중앙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정 플랫폼이 뭔가를 주도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해요. 저는 많은 메타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그냥 멀티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특정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이 메타버스와 상호 호환이 가능한 수많은 메타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단 하나의 메타버스 혹은 뭐 소수의 메타버스만 존재할 거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메타버스들이 있지만 그게 특정 메타버스하고 더 상호 호환이 잘 되는 형태. 티어 2, 3 이런 식으로 네네. 연결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들 안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측면에서는 그냥 생태계가 엄청 잘 활성화되고 잘 만들어진 메타버스, 그렇지 않은 메타버스로 전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샌드박스가 좀 잘 주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지금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도 많이 성장하고 있고 또 다양한 또 오픈 메타버스를 또 만들고자 하는 어떤 스타트업들이 있다면은 저희가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크리에이터가 한 130여 분 된다. 아, 크리에이터가 지금 금년 초 작년 말 기준으로 13,000명이었어요. 네. 아, 직원분이 130명. 직원은 지금 뭐 거의 200명 정도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워낙 숫자가 뭐 계속 하고 있어서 또 글로벌하게 또 각자 워낙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아직도 초창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직 전반적으로는 저는 좀 초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 이게 완전히 대중화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또 여기서 뭐 과연 애초부터 대중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중화가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기술이 대중화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는 저는 아직 완전한 대중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왜냐하면 특히 아직도 강연을 가거나 어디 갔을 때 암호화폐를 하시는 분 혹은 어떤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 또 많이 없어요. 물론 뭐 전 국민의 5분의 1이 특정 거래소에 가입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 규모도 네. 보니까 되게 소액으로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네. 1억 이상 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자. 주식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인 만큼 또 이렇게 그 모이신 분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혁신이라든지 뭔가 자유도라든지 기존에 있던 걸 새로운 그런 거를 즐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이면 진짜 앞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진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연결돼서. 저는 지금 현재도 매우 블록체인 산업이나 이런 측면, 이런 생태계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작년 말 금년 초에 많은 인재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있고. 그럼 대기업에서 이렇게 오신다는 네, 기존 기업에서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또 지난 2, 3년간 어떻게 보면 또 자본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지금 좋은 프로젝트들은 또 잘 갖춰졌고 투자도 많이 잘 유치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음 사이클을 위해서 다시 또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번에 있었던 상승 사이클이 그냥 우연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물론 반감기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2018년, 19년 모두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떠날 때 시장을 떠날 때 그래도
어떠한 이 시장의 비전을 가지고 또 NFT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뭔가 특히 뭐 샌드박스, 뭐 엑시 인피니티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NFT가 게임과 만나서 이렇게 시너지가 만들어질 때 결국 이게 블록체인의 어떤 대중화의 포문을 열어줄 것이다라는 논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2018년, 19년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개발하고 준비한 결과물을 지난 2년 동안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노력 없는 산물이 아니었다. 어떠한 그러한 비전이 있었던 프로젝트 그리고 VC 커뮤니티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어떤 뭐 세계적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뭐 4박자 5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서 좀 이런 붐이 왔다라는 것을 좀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부자의 시선이죠. 그게. 네. 외부자가 볼 땐 가격만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만일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프로젝트들이 어떤 테마가 다음 2, 3년을 준비하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가 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저희도 그런 NFT가 좀 블록체인의 포문을 대중화의 포문을 어느 정도 역할은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어도 NFT는 뭔가 신기술처럼 받아들이셨어요. 맞아요. 대기업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NFT 마케팅은 뭐 갤럭시나 기아자동차, 네. 뭐 롯데월드 발행하더라고요. 네. 뭐 정부도 NFT 얘기는 너무 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NFT가 블록체인이나 이런 기술들을 조금 더 친근하고 친화적으로 조금 그래도 장벽이 아직은 있지만 장벽을 그래도 현저히 낮춘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뭐 책의 또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너무 NFT만 보다가 비트코인을 놓치지 말라라는 게 사실은 좀 약간 비하인드에 깔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NFT가 갖고 올 수 있는 혁신과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 NFT의 모든 속성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에서 발현된 거예요. 어떤 희소성, 불변성, 탈중앙성, 개방성, 무신뢰성 막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거의 모태가 비트코인이었고 너무 멋진데요.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또 이더리움이 또 우리는 뭔가 이 안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하자 스마트 컨트랙트가 나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NFT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비트코인하고 NFT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는 그거는 상당히 큰 오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또 NFT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조금 더 이제 더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되는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NF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비트코인에도 보신다면은 단순히 이 NFT라는 게 어떤 단기적인 뭐 신기루 같은 그런 기술이 아니라 이게 되게 장기적으로 좀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시대의 패러다임 네. 변하는 그 중심에서 NFT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들 때문에 비트코인도 놓치지 뭐 책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표현한 방법은 조금 더 NFT가 어떤 블록체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블록체인 속성을 이해한다면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가치나 이더리움의 가치를 또 다시 재조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둘 다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분명히 NFT가 역할을 한 거는 이거는 관점이 달라요. 사람마다 관점은 다른데 과연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작년 4월에 시작을 했느냐 아니면은 작년 11월에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시작했다라는 거 작년 뭐 붓다 빔이라고도 하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비롯해가지고 네. 이제 하락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가격이 한번 그때 반등이 크게 오고 나서 최고점에서부터 하락을 시작했던 거는 11월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4월이 최고점이었다라는 사실상 그 불장의 끝이었다. 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작년 하반기의 상승장을 이끈 거는 사실상 저는 NFT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트코인의 상승장은 4월에 끝났는데
NFT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메타버스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새로 키워드로 부상을 하면서 그럴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이 시장에 자본이 몰려서 작년 하반기에 어떤 상승장을 이끌었던 게 아닌가라는 관점도 저는 유효할 것 같아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그래서 이제 NFT가 더 이상 어떤 사이드 플레이어가 아니라 이 가상자산 시장 안에서 좀 약간 좀 메인 플레이어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그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은 게 그 비트코인도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가격으로만 보고 어떻게 보면 사고 팔고 약간 트레이딩 개념이 많잖아요. 물론 모아가는 분들 소수가 있지만 네. 근데 그 비트코인에 말씀하신 대로 그 탄생 배경에는 그 엄청난 철학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NFT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NFT도 그러한 속성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그냥 거품으로 볼 것이 책의 네. 제목대로 레볼루션의 시작이냐 초입의 그 변화의 시작이냐 생각해 볼 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똑같이 희소성, 어떤 소유권, 개인 유정 간의 탈중앙성, 네. 어떤 제3자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NFT가 그대로 투명성 이 모든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사님. 이게 왜 제가 지금 이사님 만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확실히 생업에서 진짜 그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 불 떠나는 거? 탈불. 탈불. 그것도 다 겪으시고 네. 초창기부터 들어오셔서 그런지 여기 책에 NFT 생태계 최전선의 전문가들 최강 라인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더 와닿네요. 그래서 이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넥스트 NFT 레볼루션 넥스트도 이제 붙이신 건가요? 네, 사실 여기 출판사에서 NFT 레볼루션이라고 그 성설아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거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뭐랄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성설아 교수님의 NFT 레볼루션을 추천드리고 조금 더 넥스트 스텝으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이 책을 추가로 또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소라 교수님께서 추천도 네, 해주셨네요. 네, 물론 입문서로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로 웹3, 뭐 NFT, 메타버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 정말 이 앞으로의 레볼루션 혁명이 무엇일까? 근데 저는 뭐 앞으로 많은 새로운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키워드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레볼루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대화로 설명을 하면서 막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것들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몇몇 부분은 좀 뭐 덜 설명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전반적인 방향이라든지 그 큰 그림은 제시해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조금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궁금증이나 질문들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책도 계속 쓰실 수도 있고. 그러게요. 이게 공저라서 책의 일부를 쓰는 것만으로도 이 책을 쓴다는 거는 엄청난 도전인데 한 권을 전체 다 쓰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기 캐릭터들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뭐 겸손하게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예, 저자님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그 인터뷰 귀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넥스트 NFT 레볼루션의 이요한 이사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